오늘 위한 제목이 수도권 집중 문제죠. 네. 원래 수도는 머리가 되는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머리 크기가 자기 신체 전체 중에 사이즈로 8분의 1을 안 넘어가요. 원래.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수도는 5분의 1, 수도권은 5분의 1 넘어갔지. 비정상적인 신체적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인 거지, 사실.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그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발간하고 있는 한겨레 21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주간 시사 저널로는 대표적인 잡지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페이퍼로 된 거 잘 안 보시는데 어쨌든 거기에 지금 기자로 계신 김규원 기자님 모시고 소중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기 바랍니다. 저는 1994년에 한겨레 신문사에 들어갔으니까 벌써 한 2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로서 쭉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팀장, 부장 거쳐서 지금은 한겨레 20에서 선임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사회부에서 오래 일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어떤 그 서울시라든가 또는 국토부라든가 또는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쪽 취재를 좀 한 편이에요. 뭐 많이 한 건 아닌데 좀 하면서 이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균형발전하고 도시 문제 이런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그 사이에 제가 영국에 한 10년 전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때 연수 다녀오면서 영국과 우리 삼국사회를 비교한 그런 책을 한번 냈고 그 뒤에 제가 세종시에서 국토부하고 그 농림부 그리고 해수부 뭐 이런 데를 출입했는데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세종시와 균형발전에 관한 책을 한번 썼어요. 노무현의 도시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써서 제 나름대로 한번 이 문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지역 간 균형발전 이런 뜻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냥 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말이어서 지역뿐 아니라 뭐 계급이라든가 성별, 민족, 뭐 나이 어떤 것에도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역 균형 발전,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이죠.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뜻으로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을까요?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 그러니까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이 워낙 아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지역을 발전시키다 이런 뜻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지역 간의 이런 균형적인 발전은 헌법에도 나와요. 제가 여기는 써놓지 않았는데 헌법에도 나옵니다. 이건 헌법적인 사항이고 헌법 정신도 투영되어 있는 그런 이제 문제인 것이죠. 현재는 우리가 뭐 지도 보시면 알지만 그러니까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라는 게 수도권으로 집중이 돼서 이것을 남쪽으로 또는 동쪽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이 발전을 지금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균형 발전의 이 방향이 남쪽으로 이렇게 향해야 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든가 남북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거나 해서 좀 다른 지금과는 또 다른 상황이 된다면 이 균형 발전의 방향도 완전히 반대편이 돼야 될 겁니다. 남한에서는 남쪽이 훨씬 더 불균형하게 발전을 했고 뒤떨어져 있지만 남북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보면 북쪽이 너무나도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균형 발전 방향은 북쪽을 향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균형 발전을 하는 이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균형한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 2019년 12월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 통계로 50.002%가 됐어요. 수도권 인구가. 사실은 이거는 다른 나라에선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작다고 하지만 한 24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전국이. 남한만 한 1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10제곱킬로미터죠. 10만, 예. 근데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진 나라, 그리고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서 수도권 인구가 50% 넘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전혀 없고, 이따가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보시면 알지만 너무나 사실은 기형적인 것이죠.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 면적의 12%도 되지 않는데요. 인구는 절반이고요. 지방의 면적은 88.2%나 되는데 절반이 되지 않는 인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짓이기도 합니다.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많지 않고 땅이 넓은데 거기서 살지 않고 구태여 12% 되는 곳에 인구의 절반이 와서 복잡거리고 살고, 물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도 많고 효과적인 점도 있지만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해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서울의 면적은 전국 면적이 0.6%인데요. 여기에 전체 인구의 18.8%. 이게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수도권에서도 인구 변화가 좀 있는데 제 발표에서는 굳이 그 내용은 다루지 않았는데 지방의 인구가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로 막 집중적으로 몰려들어요. 10년대까지. 그러다가 서울이 거의 폭발 지경이 돼요. 한 1100만까지 늘어났거든요. 1097만인가까지 늘어났어요. 서울 인구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 나온 것이 수도권 신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아시다시피 고양이나 분당 이쪽, 그 다음에 평촌이나 이런 경기도 지역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구역으로만 보면 서울 인구는 1000만 정도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인구는 통상 한 15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인구 이 비중이 서울 인구는 점점 비중이 줄지만 실질적인 서울 인구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로 우리나라가 땅이 좁고 인구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수도권에서만 맞는 말입니다. 지방으로 가면 땅은 넓고 사람이 적어서 지금 이른바 쇠퇴 그리고 소멸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의 어떤 그 지역 단위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재생산되지 않고 더 이상 발전하지도 않고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죠. 수도권은 여전히 1년에 인구가 10만, 20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인구가 많이 늘어날 때는 서울의 경우는 65만이 유입된 적도 있었어요. 지방에서. 65만이면 정말 굉장히 큰 도시죠, 사실. 그정 도시 하나가 그냥 서울로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70년대에 그런 일이 한 해. 이게 이제 그 인왕산에서 본 서울 모습입니다. 뭐 고층 빌딩이 있고 경복궁이 있고 저 멀리 롯데월드 타워가 있고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뭐 여기서도 얼마나 우리가 밀집해서 사는지 알 수 있죠. 서울 인구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났는가를 한번 제가 그래프를 그릴 줄 몰라서 그냥 숫자를 써놨습니다. 그래프가 있으면 갖다가 제가 그냥 썼으면 되는데 191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넘어갈 때 우리나라 인구가 서울 인구가 23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130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한 2%가 되지 않았죠. 서울 인구가. 23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내내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사람들이 보거든요. 1910년에
근데 이것이 1945년에 해방이 될 때 90만이었어요. 90만. 근데 1948년에 171만으로 거의 2배로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1948년에. 왜 늘어났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남북분단은 북에서 내려왔겠지. 아, 북에서 내려왔다고요? 예, 북에서도 일부 내려왔지만 북에서 집중적으로 내려온 거는 1950년부터 53년 전쟁 시기에 집중적으로 내려왔고요. 이때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만주와 중국과 일본에 거의 한 200만 명 이 정도가 이주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서 중국이나 만주나 이 일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는 뭐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같은 나라였고 중국은 사실은 그때 내전 상태여서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나라가 딱 세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귀국을 해서 서울에만 거의 한 7, 80만이 몰려든 거죠. 한 3년 만에. 그랬다가 1951년 전쟁이 나면서 100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서울에서. 100만 명이. 피난 가고 뭐 북으로 가고 남으로 훨씬 더 많이 갔죠. 그렇지만 북으로 간 사람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인구가 회복되기까지는 한 5년 정도 더 걸려요. 왜냐하면 전쟁이 3년이나 계속됐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놀아지를 못하고 전선이 서울 근처에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불안해서 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때 전쟁 통에 가장 성장한 도시가 있어요. 어느 도시일까요? 부산이죠. 부산이 이 북에서 가장 멀고 서울에서 가장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뭐 부산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거기는 많은 인구가 살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바닷가 쪽으로 굉장히 좋은 띠처럼 땅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살았죠. 왜냐면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부도 일본이나 대만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망명할 생각도 했었고요. 초기에 워낙 세게 밀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불안하니까 부산에 가 있다가 여차하면 뭐 대마도나 일본이든 뭐 다른 나라로 도망갈 생각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휴전이 되고 안정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1950년대 이미 중반에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60년에는 245만이 돼요. 그러니까 55년 정도에 제 기억이 한 150만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났고요. 70년에는 543만이 됐고요. 80년에는 836만이 됐고 1988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지금도 많지가 않아요. 뭐 중국의 웬만한 도시가 다 10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는데요. 중국의 도시는 실제로는 도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도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이나 베이징은 서울의 한 10배 정도 돼요. 면적이.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과 같은 서울이 604제곱킬로미터인데요. 그렇게 작은 땅덩어리에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우리가 1988년에 이걸 돌파를 했죠. 그리고 1992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00만에 육박했죠. 그리고 요 시기에 이제 수도권 신도시 정책이 나와서 경기도 쪽으로 서울 인구가 또 폭발적으로 이동을 하죠. 현재는 970만입니다. 970만 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주변의 인구를 합쳐 한 150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970만은 한국 사람만 970만이에요. 외국인은 따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외국인까지 포함을 하면 아직도 1000만이 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웃긴 거죠. 통계를 발표할 때 엄연히 서울에서 그 사람들이 주소지를 두고 살고 있는데 외국인을 따로 통계를 내요. 합쳐서 발표를 하질 않고 항상. 그러니까 여전히 1000만이 넘는데 공식적으로는 970만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서울 인구가 늘면서 수도권 인구가 49년에 20%에서 80년에 35%, 90년에 42%, 2000년에 46%, 2010년에 49%였다가
2010년에 50%를 돌파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집값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폭등을 했잖아. 지금 몇 년 동안. 근본 원인이 이 인구 집중에 있거든요. 수요가 여기서 살고 싶은 사람의 수요가 많고 살아야 할 집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항상 공급보다 수요가 센 곳이죠. 공급보다 수요가 세면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아는 그 경제 원리상 가격이 그냥 올라가는 거죠. 아직도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는 제 기억에 한 105% 정도 이렇게 될 텐데 서울은 아직도 한 95%. 근데 서울이 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집을 지어도 그 많은 인구를 다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집을 지어서 이제 뒤에 가서 뭐 노원구 얘기도 좀 하겠지만 집을 지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은 이미 쓸만한 땅을 거의 모두 집을 지어버렸거든요. 우리 평지에 공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외국 도시 가보시면 알지만 어느 도시에나 평지에 널찍한 공원들이 여러 군데에 많이 있거든요. 도시에는.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울은 그런 땅들을 다 주택지로 개발하고 다 뭐 팔아먹고 인간에. 그래서 어디 숨 쉬고 걸터 앉아서 좀 쉴 만한 그런 공간이 없는데 지금 노원구에 또 그 녹지를 또 한 20만 평을 그 골프장을 또 주택지로 개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큰 문제인데 수도권 인구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 위에 있는 거는 지방 인구 비율이고요. 그 아래 있는 것이 이제 수도권 인구 비율이죠. 이게 사실은 역전이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이건 너무나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왜 서울로 몰려들었나?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집안의 힘이 쇠락해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잠시 서울 근교에 살다가 재산이 조금 불어나면 다시 도시 복판으로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 도시 복판이라는 것은 사대문 안을 말하는 것이죠. 먼 시골로 이사가 버린다면 무식하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치고 말 뿐이다. 이게 1810년에 정약용이 아들들한테 쓴 편지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이 수도권 문제, 서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존경에 맞이하는 그 위대한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정말 손꼽히는 위대한 학자인 정약용의 생각도 이런 상태였으니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뒤에 보면 이제 통계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도 이때도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사대문 안에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약용은 원래 고향이 양평이잖아요. 양평. 경기도 그 남양주죠. 양평이에요. 남양 쪽. 그 두물머리 있는 곳. 근데 이 사람도 그 여기서 벼슬을 하면서 서울에 살고 싶었고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다가 얼마 못하고 사실은 쫓겨났잖아요. 이 사람 남인이었잖아요. 남인이 사실은 벼슬 잘 못했거든요. 조선 후기에는 거의 서인 노론이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을 그냥 밖으로 떠돌았는데 항상 마음은 서울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소설가 김훈 아시죠? 소설가 김훈이 언론계 선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한겨레 신문사에서도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배가 술 마시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김훈 선배 집안은 중인 집안이었대요. 양반도 아니고 중인 집안이었는데 할머니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사대문 밖은 원래 그분이 지금이 서촌 쪽에 살았거든요. 사대문 밖은 금수 짐승이 사는 곳이니까 함부로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뿌리 깊은 어떤 서울 어떤 그 높임, 서울을 숭앙하고 높이고 선망하는, 선호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정약용 선생 초상이라고 전해지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위작이라는 설도 있어서 실제로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약용 선생이 그
유배 갔던 강진인가요? 해남 그쪽에서 정약용 선생의 초상을 그 후손들의 얼굴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다시 그린 게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이쁘장하게 생긴 얼굴을 그렸어요. 탤런트 정혜인이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탤런트 정혜인이 정약용의 직계 후손이더라고요. 근데 정혜인이 보면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여기 물론 탤런트니까 그렇겠지만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정약용 선생님도 이렇게 서울로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봤더니 조선시대 문과 합격자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고시 정도 되겠죠. 근데 고등고시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몇십 명밖에 안 뽑았어요. 1년에. 문과 합격자의 32%. 그러니까 대과죠. 문과는 대과라고 불렀는데 쉽게 말하면 상업시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벼슬을 높게 할 수 있는 대과. 소가 초시라고 말하는 이 생원 진사 시의 37%가 서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뭐 어느 쪽이 뭐 더 잘 나가느니 뭐 이를테면 경상도가 뭐 유임의 뭐 본부장이니 뭐 충청도가 양반이니 뭐 해봐야 거기는 기껏해야 뭐 한 20%밖에 되지 않고요. 서울 사람이 10만 20만밖에 안 되는데 이 문과 합격자 지금으로 말하면 사시 합격자의 32%가 그리고 생원 진사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7급이나 9급 정도 되겠죠. 거기 37%가 다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살아야 시험도 볼 수 있고 시험도 합격하고 출세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조선시대에. 그리고 이거는 또 교통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어요. 지방에서 아시겠지만 세제 넘어서 뭐 온다든가 이 전라도에서 뭐 온다든가 평안도 함경도에서 오려면 뭐 한 달도 걸리고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볼 수가 없는데 서울 사는 사람은 시험을 서울에서 많이 치렀으니까 대과 같은 건 다 서울에서 치렀으니까 그냥 여기서 있다가 그냥 사대문 안에 살았으면 그냥 걸어가서 시험 받기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방 사람들이 불리한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당시에 2%도 되지 않았는데 서울의 그러니까 합격자 수를 보면 서울의 그 합격률은 인구 비율로 봤을 때 다른 지역 사람보다 18배에서 28배나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지역 차별이 있었고요. 서울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던 것이죠. 과거 합격자들이 초시, 생원진사시 합격해서 대과, 문과를 준비하던 그 성균관입니다. 외국 도시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외국 도시와 비교해 보면요. 서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18%, 그 다음에 수도권이 50%잖아요. 런던, 파리, 베를린, 로마 뭐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나라의 규모가 비슷한 5천만에서 1억 정도 되는 나라 규모, 그 다음에 경제 규모나 이런 것도 우리랑 비슷한 이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 우리보다 조금 더 많지만 비슷하죠. 한 1.5배, 2배 정도 되죠. 이 나라들이. 이 나라들의 그 수도 인구 비율은 3%, 13%. 수도권 인구 비율은 7%, 21%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나라들이 수도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한 나라, 문명이 발전한 나라가 도시가 발전을 하고 수도가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편인데도 이런 수준이죠. 서울은 이 나라보다 훨씬 더 이렇게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요. 수도권 마찬가지고요. 인구 밀도도 서울이 제곱킬로미터당 16,000명인데요. 런던, 베를린, 로마 이런 데는 2,000명에서 5,000명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이 2,000명에서 이 5,000명은 우리나라 대도시도 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곳에 인구 밀도가 이런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서울은 그것에 4배, 5배, 6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너무나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호젓하게 조용하게 자기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죠. 집에서든 아니면 직장에 나가서든 거리에 나가서든. 이게 파리입니다. 파리. 파리는
좀 틀린 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파리 인구는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되고 수도권 인구 18%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수도권이죠. 파리 수도권. 근데 파리는 다른 게 뭐냐면, 파리는 인구 밀도가 서울보다 더 높아요. 2만 정도 돼요. 2만.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인데, 파리는 그 구도심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사대문 지역 안에 이 최고 높이가, 건축물 최고 높이가 24m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24m로 제한되어 있는 그 파리의 용적률이 서울보다 더 높아요. 파리는 그 공원 지역이나 이런 그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 이외에는 모두 7, 8층 정도의 건물, 그 독특한 건물이 있죠. 여기 나오면 여기 나오는 요런 식의 건물, 이게 전형적인 프랑스식 건물인데요. 이렇게 머리띠를 둔 것 같은 그 지붕을 가진 요런 건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한 말로 고층으로 지어야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고층은 아무 관계가 사실 없고요. 용적률이 문제인데, 우리의 주택지 그 최고 용적률은 300%거든요. 근데 파리는 400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리가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구 집중 요인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정부입니다. 세 가지 요인을 사람들이 보통 말하거든요. 하나는 정부, 또 하나는 기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입니다. 이게 인구를 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97년 이전에는 모든 중앙정부기관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대전청사라는 것이 생겨서 청 8개가 옮기고요. 2012년부터 19년까지 세종청사에 22개 부처가 옮겨가죠. 22개 부처는 우리나라 그 중앙 부처의 거의 한 60~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54개 중앙 행정기관이 있는데 36개가 지방이 있어요. 가장 많은 곳은 세종이고요. 그 다음에 대전이고요. 지방 중에는. 그리고 오송에도 있고 저쪽 전주에도 있습니다. 전주에는 농촌진흥청이라는 곳이 있죠. 농진청. 근데 문제는 아직도 청와대, 그 다음에 일부 부처,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는 여전히 서울에 있죠. 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세게 했는데도 결정적으로 이 서울의 인구가 지방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느냐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청와대, 입법부, 사법부가 그대로 있고요. 특히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를 세종으로 옮긴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국장급 이상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거의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해요. 국장급 이상은. 과장들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비효율이 극치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릴 텐데 너무나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서울청사입니다. 예전에 서울종합청사라고 했다가 세종시로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가고 그러면서 서울 광화문 세종로청사 이런 말도 쓰다가 지금은 서울청사라는 말 쓰죠. 전부 서울청사란 말을. 두 번째는 기업이고요. 대기업 본사, 100대 대기업 본사에 84개, 100대 중에 84개가 수도권에 있어요. 서울에 71개 있고요. 경기에 8개, 인천에 5개, 그리고 지방을 보면 영남에 12개, 충청에 3개, 호남에 1곳. 이걸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이 어떻게 불균형하게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일단 수도권에 70%가 84개가 그러니까 80% 이상이 와 있고요. 영남에 그나마 좀 많이 가 있고요. 충청은 거의 그냥 얼굴 세워주는 정도가 있고, 호남은 굉장한 차별을 받는 거죠. 이런 어떤 그 객관적인 통계들을 보면 그대로 그냥 나타나는 거죠. 지역 차별이. 왜 호남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가? 왜 이 영남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경쟁하고 한번 이겨보려고 노력을 한 걸 알 수가 있죠. 뭐 우스갯소리지만 충청은 영남 사이에 껴서 그냥 한 중간 가는 정도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없어요. 뭐 강원도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이런 아예 100대 기업 중에 한 곳도 없는 거죠. 그리고 서울을 보면 서울에서도 지역별로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데 중구에 18개, 종로구에 15개, 영등포에 13개. 압도적으로 이 세 구가 많고요. 생각보다 강남은 많지 않아서 8개만 있습니다. 노원은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구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100개도 넘는 구가 있을 텐데 대부분의 구에 100개 기업이 없죠. 강남역에 있는 삼성 본사고요. 대학이 세 번째인데요. 2019년 중앙일보가 조사한 그 대학 평가에서 20대 그 종합대를 꼽았는데 그 중에 18개가 9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30위권까지 해도 24개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20위권 안에는 부산의 전북대 딱 2개만 들어있고요. 그것도 거의 최하위로 들어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좀 희망적인 것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이 종합대 말고 자연과학 분야, 공과대 뭐 이런 자연과학 분야 이쪽에서는 포스텍, 카이스트, 유니스트 이런 데가 최상위를 점하고 있어요. 거의 5등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대학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발전시킬 때, 지방에 있는 대학을 발전시킬 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만들 수 있는가를 보여준 거죠. 아주 좋은 모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카이스트만 있었죠, 대전에. 그랬다가 뭐 유니스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디스트도 만들고, 또 디지스트인가? 그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한 4개인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각 지역별로 광주에도 만들고, 대구에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울산에도 만들고. 카이스트가 성공을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공 모델을 지방에서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서울대이고, 지금은 서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인서울대가 있죠. 인서울대가 있어서 사실은 저도 뭐 서울대를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데요. 제가 대학으로 올 때만 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의 성적이 서울대, 연구대하고 몇 대학을 빼놓고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간 게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로 30년 동안 서울대학의 성적이 계속해서 올라갔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그런 대학이 있는 줄도 몰랐던 대학들조차도 지금은 지방에 있는 국립대보다도 성적이 높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놀라운 변화고 놀라운 악화죠. 굉장히 나빠진 거죠. 지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나빠지고 있는 거. 서울의 땅값. 제가 2019년 통계를 찾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2016년 통계를 써놨는데 평당 서울에 있는 이게 기준지 아마 그러니까 평균 가격일 거예요. 기준지. 전체가 아니고 기준지. 근데 한 평, 그러니까 모든 땅이에요. 이게 뭐 어디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버려진 땅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땅을 평균했을 때 평당 1,300만 원이에요. 물론 이제 비싼 곳은 1억도 넘지만 평당 1,300만 원인데 이거는 전국 이 광역 시도 평균의 29배 비싼 거예요. 그리고 부산의 10배, 대전의 19배, 광주의 22배, 울산의 28배. 제일 땅값 싼 곳이 전남인데 전남보다는 239배나 비쌉니다. 땅값이 아니라 금값이죠. 서울의 땅값은. 서울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죠.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중구와 종로구 지역의 사진입니다. 요 롯데호텔 보이시죠? 가장 높은 건물 이쪽에 롯데호텔 그 뒤쪽으로 명동 있는데 명동 땅값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 70년대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65만 명이 서울로 올라오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서울시장은 사람들에게 그 수돗물을 먹이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쓴 하수를 처리하는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인프라가 우리는 되게 부족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서울 사람들도 먹여 살리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1년에 65만 명이 서울 시내로 그냥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작은 산들은 이를테면 낙산 같은데 이런 데는 산 꼭대기까지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정말 황당한 일이었죠. 황당한. 그래서 인구 분산, 그 다음에 안보 이런 목적으로 임시행정 수도 정책이라는 걸 내놓고요. 근데 확정을 못하고 돌아갔죠.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이게 세종시에 말하자면 원형 같은 것이 됐습니다. 세종시의 한 모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시작해서 노무현이 어떤 한 매듭을 지은 거죠. 균형발전 정책은. 그래서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행정도시를 백지화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끝까지 자기 개파 의원들을 끌고 막아낸 사람이 박근혜인데, 박근혜 의원이 막아낸 데는 선거 전략적인 측면이 있었겠죠. 충청권. 예. 그리고 자기 연구가 한쪽은 충청권이잖아. 어머니가 충청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만 아버지의 유지를 잇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종시가 만들어진 것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있겠지만 엇갈리겠죠.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결정적으로 성공시킨 사람은 박근혜였어요. 민주당에서 노력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당시에 이 한나라당이. 근데 한나라당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 거죠. 이명박계와 박근혜계가 분열을 해서 박근혜계가 이걸 반대해서 민주당과 같이 투표를 하는 바람에 이게 부결이 됐죠.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도 있는 거죠. 부정비리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런 일 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인데요. 베를린 갔을 때 뭐 여러 사진이 있는데 베를린 갔을 때 사진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일처럼 남북 분단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누구든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빌리 브란트라는 그 독일의 총리인데 이분이 베를린 시장을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베를린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베를린 가서 같이 이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연설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도 워낙 이제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균형발전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82년에 전국 과천청사라는 게 만들어져서 입주를 했죠. 근데 사실은 저는 과천청사는 뭐 괜히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천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충청도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강원도든 먼 곳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과천에 만들어서 사실은 서울에서 과천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 낭비만 엄청나게 했죠. 지금 이제 세종시 하듯이 과천으로 다 옮긴 것도 아니고 그때도 과천에 사회하고 경제부처만 갔거든요. 그리고 이 정치행정부처는 다 서울에 있었고 청와대도 서울에 있고, 그리고 89년에는 3군 본부가 계룡대로 갔습니다. 용산과 어딥니까? 여기 저 보라매 공원 그쪽에 있었던 이제 공군, 그다음에 해군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진해 쪽에 있었겠죠. 그게 이제 계룡대로 다 옮겨가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군사 수도가 되죠. 그리고 1997년에 정대전청사가 입주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 세종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그 임시행정 수도의 후보지도 대전 근처에 지금의 세종시고 일부였어요. 그리고 3군 본부가 계룡시로 갔고요. 계룡시는 대전 바로 북쪽에 있죠. 거의 대전하고 같은 생활권이죠. 그리고 대전 정부청사가 만들어지고 이런 걸 겪으면서 사실은 대전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이 굉장히 그 연착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꽤 있었고, 근데 실제로 이제 세종시를 건설할 때는 신도시 정책으로 가버리죠. 신도시를 만드는 쪽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세종시 정책, 행정도시도 그렇고 신도시도 그런데 전부 다 기존 도시로 들어가질 않고 기존 도시 옆에, 대도시 옆에 신도시를 만드는 정책으로 갔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정책을 할 때 잘 판단을 했어야 되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부 대전청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옮긴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간의 이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인생 자체가 사실 뭐 드라마 같고 굉장히 굉장히 뭐 제가 볼 때는 불세출의 인물이죠. 논란도 많았고 충돌도 많았고 욕 많이 먹고 뭐 그리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전무후무한 인물 같아요. 민주 세력 이쪽에서는 전무후무한 인물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쪽 보수 쪽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그 특별하잖아요. 굉장히 강하고 역량도 뛰어났고 잘못도 많았지만 그런 것처럼 이 민주 진영에서는 물론 이제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지만 그분은 굉장히 젊었을 때 고난을 많이 겪고 그냥 70대가 돼서야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젊어서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고 뭐 활달하게 나이도 50대 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50대입니다. 제가 50대인데 대통령을 50대 후반에 했어요. 저는 50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정말 젊은 나이에 대통령을 한 거죠. 그리고 정치 경험도 정치한 기간은 길었지만 실제로 국회의원을 하고 뭐 장관을 하고 했던 그런 기간은 몇 년 되지 않아요. 한 20년 정치했는데 국회의원은 한 5년 했고 장관도 1년도 하지를 못했어요. 거의 백수 생활이었어요.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정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정말 시끄러웠죠. 여러 가지를 많이 벌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균형발전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공약을 발표했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막 추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타격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정부분, 중앙정부 기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지방으로 옮긴 것은 앞으로도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 300개 정도 더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안 옮기고 있는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부기관은 이미 한 4분의 3을 옮겼기 때문에 더 옮길 정부기관이 많지가 않아요. 행정부기관은. 그걸 노무현이 그냥 한 거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때는 그게 그냥 노무현이 뭐 그냥 하니까 하나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 수도권의 반대가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그냥 한 거거든요. 그걸 돌파하고. 그 보수 정당이나 헌법재판소의 반대를 뚫고 그냥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뭐 어떤 결심과 대단한 그 추진력이죠. 대단한 강단이죠. 이게 세종시 중심에 있는 정부청사를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추진했던 정책이 세 바퀴였어요. 행정도시 세종시고요. 혁신도시는 전국에 10개를 만드는 10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한 10개의 도시를 만들었고요. 기업도시 이렇게 추진했는데 기업도시는 사실상 실패를 했고 행정도시하고 혁신도시만 성공을 했죠. 왜냐하면 이 행정도시와 혁신도시가 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기업도시는 기업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정부가 지원을 하고 가라고 꼬시고 뭐 해도 뭐 안 가면 그만인 거죠. 그걸 어떻게 뭐 삽으로 퍼서 옮기겠습니까?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도시는 완전히 실패했고요. 그래서 세종시와 혁신도시 두 바퀴로 했는데 세종시에 40개 정부기관 15,000명이 이전을 했고요. 10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기관에 51,000명이 이전됐어요. 세종시하고 이 혁신도시하고 겹치는 게 약간 있는데 그걸 빼더라도 한 6만 명 이상이 그러니까 그 본인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 그 본인만 6만 명이 옮겨갔어요.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6만 명이 옮겨갔죠. 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부문의 최대 이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혁신도시 중에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부산 혁신도시의 문현지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산의 문현지구는 부산 시내로 들어갔거든요.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고 시내로 들어갔어요. 시내 작은 부지에 그냥 건물을 지어서 들어갔어요. 대부분의 혁신도시는 기존의 대도시 옆에 작은 신도시를 만들어서 모든 걸 다 새로 시작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기존 도시에서 인구 자꾸 빠져나가고 그리고 살기도 힘들고 인프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문효도시는 요 블록만 혁신도시인 거예요. 그 주변은 이미 기존 도시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빨리 입주했고 가장 빨리 적응했고 그다음에 이주율도 높았고 뭐 거의 모든 지표에서 1위로 나왔어요. 부산이. 그때 누군가가 참 좋은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을 해서 효과가 꽤 나타났습니다. 인구 부문에서는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렸는데 그 이동 방향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만 6.25 전쟁 끝나고 나서는 계속 서울로만 옮겼는데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5년 동안 100에게 6만 명밖에 안 되지만 순이동,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인구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긴 인구를 더하고 빼봤더니 지방으로 더 많이 간 거예요. 이건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정부기관을 옮기고 공기업으로 옮긴 그 정책의 뭐 직접적인 효과였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60만 명이 서울로 오던 시대가 있었는데 미약하지만 5년 동안 6만 명이 지방으로 간 거죠. 근데 아까 제가 6만 명 정도가 그 세종시하고 혁신도시로 갔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어떤 시너를 내지 못하고 딱 그만큼만 옮긴 꼴이 된 거죠. 그게 좀 아쉬움인데요. 그리고 이 효과로 인해서 수도권 인구가 2012년부터 15년까지 이때가 딱 입주할 때예요. 이 도시들의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10개에 수도권 사람들이 막 입주할 때 그때 수도권 인구가 정체를 했어요. 이 퍼센티지가 폭발적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이때 몇 년 동안 정체를 했어요. 그리고 국토인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12년에 방치했다면 2012년에 이미 50%를 돌파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2019년까지 한 8년 정도 미뤄졌다. 그런 그 분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이 균형발전 정책을 뭐 전혀 하지 않았죠.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시 또 뒤집어져서 2017년부터는 다시 또 서울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다시 더 많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뼈아픈 거예요. 이때 딱 불을 붙였으니까 조금 더 집도 갖다 넣고 당장도 갖다 올리고 번개등도 올려서 이 분위기를 좀 지방으로 가서 산다. 이제 지방으로 가서 살 수 있다. 지방에 기회가 많이 있다. 일자리가 많이 있다. 지방에도 좋은 학교가 있다.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데 사실은 노무현이라는 좋은 그 선임자가 문을 한번 열어줬는데 그 문을 더 크게 열지를 못하고 더 그 문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 문이 그냥 닫히는 걸 두고만 본 거죠. 후임자들이. 그래서 뭐 도루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에서도 거의 비슷한 그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02년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선된 해죠. 2002년. 그때 수도권 비중이 49.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2011년, 12년 이건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방에서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혁신도시하고 행정도시를 하느라고. 그러면서 지방에서 이 어떤 그 생산이 늘어나니까 수도권 비중이 48%까지 떨어졌어요. 오히려 생산은. GRDP라고 그러잖아요. GRDP가 떨어졌어요. 수도권 비중이. 근데 이것도 2013년부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2012년부터 입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꺾이기 시작한 거죠. 그 건설 경기 같은 게 지방에서. 그러면서 다시 이건 2017년에 이미 50%를 돌파했습니다. 인구는 2019년에 생산은 2017년에 수도권이 우리나라 전체의 50%를 돌파를 했어요. 저는 이게 뭐 제 일은 아니지만 제가 관심을 두는 일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저는 뼈아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노무현의 친구, 노무현의 동지 아닙니까? 그렇게 보통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 그 유지를 받들어서 그 유지를 이어서 균형발전 정책을 이명박 박근혜 때 중단됐던 거를 집권하고 나서 좀 다시 추진했어야 되는데 방치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뼈아픈 결과를 그 임기 안에 두 개를 다 겪게 되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쭉 올라가다가 완만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생산은 최고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다가 다시 2012년부터 올라가고 있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효과가 다른 작은 부분에서도 좀 많이 나타났는데, 이를테면 지방세가 지방에서 10개 혁신도시에서 1년에 2천에서 4천억 정도씩 거쳐요. 그러니까 이 지방 세금 수입이 엄청난 도움이 되죠. 각 도시마다 한 200억에서 300억, 400억 정도 세금 수입이 늘어난 것이죠. 뭐 200억, 400억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지방 정부, 우리나라 지방 정부들의 그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수입이죠. 이건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거죠. 매년 이게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이제 기업이나 기관이 또 들어가면 그만큼 더 생산이 일어날 테고요.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률, 혁신도시로 아까 15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의 지역인재 그 쿼터를 두거든요. 강제로 몇 % 이상 뽑아라, 이거를 매년 지금 높여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12년에 처음 입주했을 때는 그 지역 인재 채용률이 2.8%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게 14%까지 2018년에 지금은 더 올라갔습니다. 이건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그 지역 대학 출신, 그 지역 고향을 둔 고등학교 출신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그 비율로 아예 할당을 해서 칸막이를 둬서 뽑는 거죠. 완전 경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지역에 있는 대학 출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죠. 꿈의 직장 아닙니까? 공기업. 네. 그리고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도 이건 누적인데요. 2012년에 10곳에 불과했는데 2018년에는 758곳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규모 있는 그런 기업들은 별로 옮기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좀 분발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1년 반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 반 정도 남은 것 같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실제로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몇 달 전에 한 6개월 전인가요? 이렇게 보고한 일이 있었는데 청와대 균형발전위원장이나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근데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더 생각해봐라, 더 검토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아시겠지만 자꾸 검토하라는 얘기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의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대통령이 이걸 하지 않았는지 아쉽습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갈 때 그 군사분계선 그 근처 우리 그러니까 남방 한계선 정도 아닐까요? 그죠? 그 정도에서 이제 인사할 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니까 그때 엄청나게 말랐네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비서실장 아마 할 때 아닌가 싶은데요. 그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했어요. 2019년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로 이전하라는 요구가 세종시에서 있었고 균형발전 주장하는 쪽에서 계속해서 요구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 때문에 그냥 다 옮길 수는 없어요. 청와대를. 근데 제2집무실은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을 많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이제 밝혔죠.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청와대 그 핵심 관계자 한테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걸 기사를 썼습니다. 2020년에는 올해죠. 아까 말씀드렸던 300여 개 공공기관, 이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국토부 추사로 한 3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지방 이전도 계속 다시 검토하라고 이렇게 해서 무산됐고요. 그리고 다음 대선에는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어쩌면 다음 대선 정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하는 건 아니니까요. 2020년에 민주당이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하자 이렇게 해서 막 추진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반응이 코멘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국회에서의 움직임을 당과 국회에서의 움직임을 잘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거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도대체 왜? 왜? 네, 청와대의 모습이 청와대 본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참 뼈아픈 건데 SK 하이닉스를 하이닉스 새 공장을 짓겠다고 SK에서 이런 부지를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때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청주, 뭐 구미, 뭐 아산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도 뭐 용인 뭐 여러 군데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때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수도권 총량제, 공장 총량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포화 상태예요. 더 이상 공장을 지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헌법적으로 풀어서 법을 어겨가면서 법이랄까 뭐 조례랄까 법을 어겨가면서 그 수도권 총량을 풀어가지고 이 SK 하이닉스를 용인에 허용을 해줬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지방 도시에서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했는데 정부의 해명은 그거예요. SK의 기존 공장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SK가 수도권 입지를 원했다. 우리가 지방으로 가라고 강제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방으로 가라고 하고 수도권을 풀어주지 않으면 SK가 다른 나라로 가버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해명이었죠.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더 설득을 하고 노력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도권 신도시 정책을 내놨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잘못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수도권 신도시 정책이 아니라 저는 이 타이밍에 아까 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야 되는 300개 공공기관이 이전 정책을 발표했어야 된다고 봐요. 수도권에 불 났는데 수도권 불 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도권에 저는 기름을 부은 꼴이라고 봐요. 장작을 갖다 더 쌓고 기름을 부은 꼴이라고 봐요. 수도권으로 계속 오라는 거 아닙니까? 집을 더 줄 테니까. 그리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도 마찬가지죠. GTX라고 말하는. 수도권 동탄에서 저 서울 시내까지 30분에 오게 해주겠다고 하면 올 생각이 없던 사람도 올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참 이런 너무 답답한데요. 아쉽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균형발전 무슨 뭐 박람회가요? 무슨 뭐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도지사들과 함께 이렇게 쭉 앉아서 박수치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 이춘희 세종시장이나 박원순 시장, 이미 경북지사인가요? 경북지사 그런 분들이 보이네요. 앞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1시간 반 정도인데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래는 끊어서 하려고 했는데 뭐 그냥 벌써 한 40분 지났네요.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으로선 뭐 제 개인적으로 남담한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 정부가 들었을 때도 이 모양이면 뭐 국힘당 정권이 들어서면 뭐 말할 것도 없고 미래가 참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죠.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정부 부문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국회나 제2청와대를 빨리 저는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논의를 하고 있고요. 국회 사무처에서 방안까지 내놨어요. 전체 상임위가 한 10개 될 텐데 그 중에 11개를 민주당 안이에요. 11개를 세종시의 제2국회로 옮긴다는 게 민주당 안입니다. 근데 지금 별로 세게 추진을 못하고 있죠. 사실은 청와대에서 국회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이 당의 리더가 대통령이잖아요. 민주당의 리더는 지금 누구죠? 이낙연 대표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오너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당의 뜻에 뭐 따르겠다고 한다든가 우리도 뭐 청와대 제2청와대를 그쪽으로 하겠다든가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300개 이것도 빨리 이전을 해야 이
이 지금 답답한 상황을 좀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국회는 이전 보고서를 2번이나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방안까지 다 내놓은 상태인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기업은 일단은 공공기관들이 각 혁신도시마다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씩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 활용하고 또 공공기관 그 옆에 클러스터 부지라고 해서 클러스터가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복합 산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업 들어가고 뭐 연구소도 들어가고 뭐 또는 뭐 대학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시너지를 내라. 이 공공기관과 함께. 이를테면 뭐 전남에는 한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전 옆에 그 관련된 기업도 가고 한전 공대를 또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 관련된 뭐 연구시설이나 이런 것도 또 만들고 해서 시너지를 내서 거기서 성장을 하자. 그래서 이 클러스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 그 이전 또는 기업 창업 그런 정책을 좀 지원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 중에서 지방 이전 기업의 파격적인 혜택을 이를테면 뭐 법인세 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을 좀 줄 필요가 있고 또는 뭐 지원 뭐 여러 가지 지원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리고 수도권 규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까처럼 SK 하이닉스처럼 그다음에 파주에 저 옛날 뭡니까 LCD 단지도 했고요. 그거 다 편법으로 풀어준 거거든요. 총량제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근혜 때는 또 역시 그런 수도권 규제를 깨고 어마어마한 또 해제를 해줬죠. 이게 파주의 테크노멀리라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 그렇게 들어설 수가 없는데 다 풀어서 해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으로 갈 생각을 안 하죠. 수도권이 여러 가지 뭐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묶어놓고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전할 때까지는 묶어놓고 해야 한다. 이게 전북 혁신도시의 모습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진흥청이 가 있죠. 여기가 우리나라 최대의 쌀 생산지잖아요. 전북이. 그래서 아마 농촌진흥청을 앵커 기업으로 해서 이렇게 가 있죠. 신도시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대학 부문에서도 정말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좀 기가 막힌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10대 사립대가 서울대 제외한 10대 국립대, 10대 지방 국립대보다 정부 예산 지원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립대인데 어떻게 국립대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2019년에 10개 사립대가 1941억 원 지원을 받았고요. 10개 지방 국립대가 1695억 원 지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사립 국립 의미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 사립대 지원하는 것을 국립대에 지원을 해서 국립대가 더 성장하고 더 좋은 학생과 더 좋은 교수를 데려다 쓸 수 있게 해줘야지 국립대가 발전을 하죠. 이 10대 사립대학은 100%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사립대 중에 10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방의 그 교수들이 추진했던, 국립대 교수들이 추진했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라는 것. 그러니까 서울대까지 포함해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가 한 4, 50개 되거든요. 그것들을 통합 네트워크로 해서 프랑스나 독일처럼 자유롭게 그 대학 안에서는 교수든 학생이든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시너지 같은 걸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자, 통합적인 힘을 내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입학을 서울에서 하더라도 지방에 가서 졸업할 수도 있고 지방에서 입학해서 서울에서 졸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교수를 찾아갈 수도 있고 교수가 자기가 원하는 캠퍼스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좀 한번 이 지방대학, 지방국립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이건 뭐 제 아이디어인데 원래 서울대가 아시겠지만 미 군정 때 서울에 있는 10개의 대학을 통합을 해서 만든 대학이에요. 전 그게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때 10개의 그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를테면 서울대 물리대, 그러니까 경성제대가 있었고 경성의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성의전이라는 거 있었고 경성공전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좋은 대학이 서울에 국립대가 한 7개 있었고 사립대가 한 3개 있었는데요. 그걸 다 묶고 한 대학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그때 좌익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거의 학생이든 교수든 다 좌익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군정이 좌익을 몰아내기 위해서 대학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다 자기 수하에 두고 그 통제해서 움직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때 학생하고 교수가 숫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거의 절반 이상이 잘렸어요. 떠났어요 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가 또 북으로도 갔고요. 남아서 뭐 좌익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 목적으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사립대가 판을 치는 거예요. 원래는 국립대가 많았거든요. 서울에도. 그래서 저는 서울대 안에 있는 그 국립대가 원래가 다 다른 대학들이었으니까 단과대가 그것을 나눠서 규모를 키워서 적절하게 서울에 남길 것은 남기고 이 공공기관이나 정부처럼 지방으로 좀 한두 개씩 옮겨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텍이라든가 카이스트나 유니스처럼 좋은 학교가 지방에도 있으면 좋은 학교를 찾아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 사립대 중에 가장 좋다고 하는 연세대죠. 그리고 이제 세종시에 대해서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종시가 이제 말하자면 이 균형 발전의 어떤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한 2년 정도 살면서 경험을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책도 썼고 그래서 세종시에 대해서 좀 소상히 아는 편인데요. 굉장히 세종시도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종시 풍경입니다. 2017년. 세종시는 1977년에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입지가 거의 중복되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고, 2004년에 위헌 결정이 났고, 2007년에 착공해서 2009년에 백지화 하려다가 실패하고 2012년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여기 42만 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된 통계를 이용했고요. 지금 35만 정도 됩니다. 원래 세종시 지역이 연기군인데 거기가 10만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25만 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8년 동안 25만 명 정도가 늘어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근데 좀 답답한 거는 그 늘어난 인구가 이제 25만 명인데 그 인구의 60%가 주변 지역, 대전이나 뭐 공주나 청주나 천안이나 이 주변 지역에서 왔어요. 그래서 세종시 이주 인구의 40%는 대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전시가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서 난리가 났죠. 근데 그거는 혁신도시에서도 다 나타난 현상이에요. 신도시를 만드는 바람에 도심에서 그 교외 지역으로 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새 거보다 싸잖아요. 분양가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이사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 아이들 그런 어떤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육시설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세종시도 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100%입니다. 다 새로 지으니까. 우리 사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종시가 전체 면적은 465제곱킬로미터고 우리가 보통 세종시라고 말하는 건 행정도시인데 행정도시는 72제곱킬로미터로 굉장히 작습니다. 서울시의 한 10%? 15% 정도 되는 작은 지역이 행정도시라고 말하는 곳이고 나머지는 이제 주변 지역이죠.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옮겨갔죠. 상전벽해가 되는데 이게 2002년에 공사하기 전에 세종시의 모습이에요. 전체가 다 논밭이었어요. 논밭. 금강이 가운데 흐르고요. 전체가 논밭이었는데 이게 2017년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게 발전인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만 이렇게. 아파트만 짓는 거예요. 주거하고 아파트만. 아파트. 노원구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아파트 수도더군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노원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은 아니죠. 80%가 아파트더군요. 집이 100개가 있으면 80%가. 보통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비율이 한 60%에서 70% 사이인데 노원은 정말로 말 그대로 지은 거죠. 때려 지은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신도시 하기 전에 여기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파트를 이렇게 때려지기 시작한 게.
노무현의 어떤 그 균형,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 지역 불균형을 타파하겠다는 야망이 만든 도시죠. 그래서 제가 책 이름을 노무현의 도시라고 지었어요. 세종시에 대한 책을 노무현의 도시라고 지었는데, 자기 그 책에 보면, 그 자서전에 보면, 자서전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유시민 그 작가가 그거를, 이사장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글들을 모아서 자서전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죠. 운명이다라는 책이 보면 완공되면 자주 가볼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이걸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착공하고 2년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완공된 거는, 그러니까 완공해서 입주한 게 2012년이니까 뭐 전혀 가볼 수가 없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도 살아서 세종시에 가끔 가서 거기서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참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전임 대통령들이 너무나 다 불행하게 되어버려서 참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참 슬픔입니다. 근데 전 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균형발전 정책이나 세종시 정책 같은 건 저는 뭐 완벽히 불가능했다고 생각해요. 노무현이 워낙 특이한 사람이고 특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했던 일이지 정말 꿈에도 다른 사람은 생각해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한 사람 더 있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에 발표를 했어요. 임시행정 수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떤 실무를 굉장히 측근이 어떤 오원철 라는 분이, 이분이 뭐 장관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장기 지역에다가 내정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제출했는데, 대통령이 끝까지 이거를 오케이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냥 미완의 사업이 되고 말았죠. 근데 여기에 이 장기지구라는 게 공주 대평이라고 표시가 돼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인데요. 이게 당시에 이제 설계도예요. 보고서의 이 조감도 같은 것인데요. 백지계획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세종시고요. 요게 당시에 임시행정 수도, 시행정 수도.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요겁니다. 파란 동그라미로 그려놓은 게 박정희 대통령 때 지으려고 했던 임시행정 수도의 영역이고요. 지금 빨갛게 그려놓은 것이 세종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임시행정 수도의 수도 후보지의 동쪽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연기 지역이고요. 당시에는 이걸 연기라고 안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평. 연기의 남쪽 지역이 대평인데 이상하게 그걸 대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장기라는 것은 공주의 지금 장군면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장기면이었는데 그걸 장군면 바꿨죠. 그래서 장기 지역이라고 하고 공주, 대평. 근데 그 대평이라는 곳이 지금의 연기, 바로 세종시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입지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했던 그 수도의 일부죠. 그냥 지금 세종시는.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두 가지였어요. 군사적인 이유, 수도권 인구분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발전,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분산에 딱 돼 있었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면이 중심지역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금남면이 중심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공주군 장기면, 공주 장기면. 그러니까 약간 위치가 다른 거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중심지가 달라요. 중심지가. 그래서 그러니까 중복된 지역이 있긴 한데 중심지는 약간 달라서 장기면 지역은 산세가 강한 곳이고요. 금남면 지역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완전히 다 논밭 평야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이 사고방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있어야 권위가 있죠. 높은 게 있어요. 건물도 높은 건물이 있어야 권위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다 CEO들이 맨 꼭대기층에 펜트하우스 짓고 살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사무실 쓰고. 근데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산세가 강한 것, 이런 것의 불편함이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불필요함, 불편함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느끼죠. 사실은 도시를 건설하는 데는 평지가 최고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이제 산세가 강한 곳에 살고 풍수지리 이런 게 발전을 해서 산을 끼고 뭐 집을 짓고 산을 짓고 도시를 짓고 그러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평지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분지, 평지에. 그리고 뭐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나라도 많지 않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정말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주장이었는데요. 논리가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한 건데,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한다. 근데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성문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에는 없지만 이게 관습적인 헌법이다. 말하자면 불문 헌법이다. 그래서 이 관습 헌법을 폐지하려면 성문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하지 않은 신행정 수도 특별법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사실은 완전히 억지인데, 이분들이 이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재판관들이 거의 다 지방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거의 다 지방분들이고 거의 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와서 서울대 및 조대학을 나와서 판사가 돼서, 대부분 판사 출신이었어요. 판사나 검사가 돼서 일을 하다가 퇴임하고 대법관이 못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이 된 분들이고, 주소지도 강남 지역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나중에 그 보도도 나왔는데 이분들이 종부세 대상도 많았어요. 저는 마르크스가 말하는 것처럼 물질이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을 절대적으로 저는 믿습니다. 환경이, 조건이, 재산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다 지방 사람이어도 서울 강남이 좋은 거죠. 서울 강남에 있는데 집값, 내 아파트 값이 내려가는 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결한, 지금 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사람들이 다 말을 하는데, 이런 회개하는 결정을 했죠. 근데 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 사람들이 행정 수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도시, 지금의 세종시를 다시 추진했거든요. 규모를 줄이고 청와대 가지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시 추진했는데, 그건 또 합헌이라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부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된 결과를 만들었죠. 이건 헌재가 저쪽으로 만든 일이죠. 당시에 뭐 이명박 그 시장이 나게 대통령이 됐지만 완전히 총대를 맸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서울 주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헌법재판관들, 이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한패가 돼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 저는 이게 참 아쉬워요. 그때 만약에 이 결정이 이렇게 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수도가 세종으로 갔더라면 저는 서울도 좋고 지방도 좋았을 것 같아요. 지방에 지금 50%가 서울하고 수도권에 사는데, 서울 인구 비중이 계속 수도권 인구 비중이 줄면서 서울은 조금 더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지방은 사실은 서울 인구가 이렇게 내려가면 엄청난 그 인구라는 게 사실은 그 어떤 지역 발전, 도시 발전, 나라 발전의 근본이거든요. 지방은 엄청난 활력을 얻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래도 좋은 길로 이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걸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저는 결국은 세종시로 간다고 보고요. 이 수도권의 집중 문제도 결국은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화될지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완화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그때 조금만 더 국가의 장래를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습 헌법당 수도인 서울의 모습입니다. 헌법에 수도 규정을 두라는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수도로 옮기기 위해서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그 이전에도 없었던 주장이지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헌법에 그 규정을 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바꿔야 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나라가 두지 않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고, 수도로 옮긴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도 옮겼고, 캐나다도 옮겼고,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옮겼고, 터키도 옮겼고,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로 옮기는 브라질도 옮겼고 헌법 바꾼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헌법 바꾼다는 건 정말 정말 코미디죠, 코미디. 근데 헌재가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를 보면 청구인들이 국민투표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 수도 정책을 막아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국민투표를 해달라. 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 법으로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라고. 그게 이명박이나 이석연, 나중에 이제 법제처장 했던 이분들이 막 총대를 맸는데 그분들의 요구는 국민투표를 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대통령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재량이거든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국민투표가 아니라 헌법 개정이라는 아주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 이전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국민투표는 51%면 그냥 통과 아닙니까? 그보다 좀 더 어렵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 개정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3분의 2 참석이 아니라 제적 3분의 2 의원이 찬성을 해야 돼요. 우리는 200인 이상 찬성을 해야 돼요. 헌법을 발의해서 그걸 통과시키려면. 그리고 그걸 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헌법을 바꾼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수도를 바꾸지 못하도록 못을 박은 헌법재판관들이 대못을 박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결국은 이 균형발전 정책에 결정적인 제동을 걸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도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 헌법재판소의 이 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것이 정치의 사법화를 굉장히 촉진한 그걸 대표로 보여준 사례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뒤부터는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들이 검찰에 고소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계속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정치가 헌법재판소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관들은 그냥 판사에 불과한 법률가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임명한 법 기술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또 대통령이 일을 결정하고 합의해서 추진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모든 일을 다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답답하고 멍청한 국회의원들이 일반 생기면 다 검찰과 헌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치를 통해서 뭔가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자꾸 낳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가 자꾸 신뢰를 주고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 정치인들이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런 구조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죠. 우리 대표들이. 윤석열하고 싸우긴 하고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윤석열하고 대통령과 지금 법무장관이 싸우는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사람을 잘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정무직이거든요. 검찰총장은 차관 장관급이고 그 급은 전부 다 정무직이에요. 정무직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직이란 말이에요. 정치는 동지들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뜻이 같은 사람을 임명을 해서 같이 뜻을 세워서 검찰개혁도 하고 무슨 사법개혁도 하고 그렇게 해서야지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검찰개혁도 저렇게 엉터리가 되고 정치가 완전히 저렇게 엉망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건 정말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정치의 실패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차관 실국장급 이 서울에서 근무하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한 달 동안 출장을 갔다 왔느냐 물어봤어요. 갔다 왔다. 73%. 그 중에 46%가 국회 다녀왔다.
총리 주재회의 79%, 경제장관회의 80%, 사회장관회의 60%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정말 코미디인 것은 총리도 경제장관도 사회장관도 다 자기 부처는 세종시에 있어요. 근데 회의를 다 서울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서울의 국무회의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종에 있는 오송역에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모습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그 대절버스 같은 게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버스 빌려다가 출퇴근 시키고 있거든요. 세종 이것도 참 답답한 노릇인데 오송역에서 그 세종시까지 한 20km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세종시에 기차역이 없어요. 이것도 정말 화가 나는 일인데 그래서 여기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BRT가 있는데 BRT 타고 뭐 그러면 불편하고 돈도 들고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 타라고 공무원 버스를 이렇게 셔틀 버스를 운영을 해요.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이춘희 시장인데 이춘희 시장이 엄청나게 열심히 요구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는데 듣기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실천을 안 하십니다. 개헌 조항 이것도 논란이 많았는데 대통령의 개헌 조항은 3번으로 갔어요. 1번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수도권의 반대나 반발로 인해서 할 수가 없고 2번 아니면 3번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개헌안을 한번 발표했어요. 조국 수석이 당시에 발표를 했는데 3번으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법률에 위임했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많이 지난 게 아니라 이제 30분 정도 남은 거죠. 아까 한 40분 정도 부재가는 것 같은데 청와대 위치하고 이제 국회 위치 이게 그냥 뭐 재미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 선이 정부 청사잖아요. 근데 정부 청사가 이렇게 3자 거꾸로 된 모양 같은 식으로 정부 청사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15개 건물을 다리 다 연결해 놨어요. 15개 건물을 14개의 다리로 연결하는 이 청사 한 줄로 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그 청사의 가운데 부지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에 청와대건 국회건 이쪽으로 들어갔으면 뭐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대통령 집무실이라든가 국회 본회의장 같은 여기로 들어갔으면 하는 저는 그런 기대를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외국 나가니까 국회하고 행정부가 그냥 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나 그 정부의 공무원들이 서로 국회로 정부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국회의원이나 뭐 고위직의 뭐 장차관이 걸어서 국회로 정부로 간다는 거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같은 동네에 다 있어요. 같은 블럭에 있어서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국회 출석해야 되면 정부에서 국회로 갔다가 끝나면 국회에서 다시 정부로 걸어가고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꿈꿔봤는데 역시 꿈으로 끝났고 지금 이쪽에 이 파란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여기 총리공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 세종시를 설계했던 이춘희 지금 시장 같은 사람들이 구상했을 때 청와대 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총리공관만 저기 하나 딱 있고 그냥 다 비어 있어요. 유보지라고 하죠. 유보지라고 해서 아무 개발도 하지 않고 그냥 정부가 보유하고 가만히 갖고 있는 땅이고 이쪽에 산이 저쪽에도 산이 있어요. 산 사이에 딱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어떤 풍수개정 같은 걸 적용해서 산 밑에다가 저렇게 대통령의 청와대 자리를 잡아놨고요. 이번에 국회 자리를 세종시에서 그 국회에다 보고를 했는데 국회의장이 갔을 때 작년에도 보고했고 올해도 아마 보고했을 텐데 그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회, 정부청사 그래서 가까이는 있는데 걸어서는 다닐 수 없는 분들은 항상 차를 갖고 이동해야 되는 건지 참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대충 자리는 잡아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비워놨고 저기도 비워놨습니다. 근데 저는 저쪽으로 갔으면 했고 그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청와대가 7만 7천 명이거든요. 이 사실은 쓰는 땅은 얼마 되지 않아요. 많이 평도 쓰지 않을 거예요. 조금 쓰고 대부분 다 녹지예요. 산 밑에 산하고 녹지로 다 돼 있거든요. 백악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백악관은 그 몇만 평 될 것 같습니까?
예? 몇만 평이요? 3만 평? 거의 맞추셨네요. 2만 2천 평밖에 안 돼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대통령은 위험하지 않아서 2만 2천 평짜리 그 백악관에서 일하겠어요. 우리는 뭐 경호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산 밑으로 가고, 미국 백악관 아시다시피 그냥 평지에 있어요. 물론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이제 숨겨진 군사 시설들이 있겠죠. 막 방어할 수 있는. 하여튼 평지에 있고, 누구나 그 앞에 그 담장이 다 이렇게 쇠창살로 되어 있는데, 담장에 가서 다 그 잡고 사진 찍고 다 하거든요. 그냥 명소예요. 관광지 같이 되어버렸는데. 그리고 이 백악관은 그 워싱턴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다 건물들이 많이 있고, 물론 이제 높이는 높지 않죠. 공격 위험성 때문에 주변에 높은 건물은 없는데, 그냥 사람들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넓은 땅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제가 볼 때 백악관 조직이 청와대 조직보다 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물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거의 대통령만 있어요. 대통령하고 비서 몇 명만 있고요. 비서동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비서들이 이쪽으로 갈 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 난리 났을 때 그 나왔지 않습니까? 거리가 몇백 미터 되거든요. 걸어가기 힘든 거예요. 급하려면.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랬잖아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 국회 10만 평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의회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든 나라가 영국이지 않습니까? 영국 의회는 몇만 평이나 될 것 같습니까? 예? 몇만 평이나 될까요? 13,000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사실 영국은 쉽게 말하면 국회 회의장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앞이 이게 파라먼트 스퀘어, 그러니까 의회 광장인데, 의회 광장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도 의회 광장에 있잖아요. 국회 앞에 잔디밭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국회 담장 안에 있잖아요. 얘는 담장이 그냥 건물 바로 옆에 있어요. 담장이. 그리고 이 의회 광장은 시민들이 이렇게 행사하는 곳이에요. 이런 게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어떤 구조, 이런 환경이 저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전 병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아주 썩게 만드는 것이죠. 다르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전 국회 가서 제일 코미디했던 게 그건데, 국회 운동장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국회가 운동장이 있어요. 아니 무슨 국회의원들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거기에 운동장이 있으니까, 체육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웃기는 거예요. 정말 운동장이 있으면 그냥 시민들 놀게 해줘야지. 그걸 왜 자기들이 그 담장 쳐놓고 독점합니까? 아무나 가서 쓸 수도 없어요. 국회 직원들하고 의원들만 쓰는 거예요. 국회 그 의원 동산도 있고요. 동산도 따로 만들어 놓고. 내가 볼 때는 진짜 이런 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넓은 땅을, 이게 지금 아까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게 요 땅이 한 7만 평 정도 되거든요. 지금 비어있는 땅이. 저기에 저는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아까 그 백악관 2만 2천 평이고 그 영국 의회 13,000평이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7만 평이면. 저기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정부 속으로 들어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산 밑에 저렇게 이 10몇만 평이고 여기도 10몇만 평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위세를 부리지 말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좀 소박하게 좀 살고 좀 그렇게 해라. 그런 취지에서 그런 주장을 그 책에서 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얘기를 좀 더 드릴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뒷부분은 혹시 자료를 프린트해서 보실 수 있으면 그냥 한번 그냥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원 얘기와 아파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노원구에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 문제와 아파트 문제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종시에 중앙공원이 83만 평짜리 중앙공원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3개의 공원으로 되어 있는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호수공원. 이게 원래 이제 그 당선작이죠. 서울 당선작이고, 이거 없네요. 읽었죠? 아,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조감도라.
그래서 뭐 눈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죠. 눈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데 저 위쪽, 이 위쪽이 이 위쪽이 호수공원일 거고요. 한쪽이 수목원, 한쪽이 중앙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83만 평인데 저는 이 세종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적이 한 500제곱킬로미터, 서울보다 작고, 그리고 그 시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종시라고 말하는 행정도시는 72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 83만 평짜리 그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뉴욕 센트럴파크는 103만 평으로 더 큰데 여기 850만 명 살거든요. 뉴욕에. 여기 맨하탄 한복판에 있죠. 센트럴파크가. 역시 850만 명 사는 런던 하이드파크는 443만 평이에요. 그리고 뉴욕과 런던에는 이런 정도 몇십만 평 규모의 공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센트럴파크가 가장 크죠. 근데 런던에는 하이드파크보다 큰 공원이 훨씬 많아요. 여러 개 더 있어요. 저는 공원을 만들어도 도시 한복판에 그냥 상징적인 공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시하는 공원. 그거 하나 떡 만들어 놓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공원이 뉴욕이나 런던처럼 곳곳에, 그래서 제가 런던 갔을 때 런던에 있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그 친구 집이 공원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좋겠다. 제 친구가 거기서 연수했거든요. 공원 옆에 살고.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모든 런던 시민이 공원 옆에 산다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 공원이, 큰 공원이 있어서 걸어서 이를테면 10분, 15분, 20분이면 다 누구나 공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종시의 이 공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센트럴파크인데요. 세종시의 공원은 한쪽은 강이고요. 한쪽은 제천이고요. 한쪽은 호수고요. 한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와 청와대 유보지예요. 어떻게 공원을 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거지역에서 멀어져 있고 정부청사보다도 더 먼 곳 쪽에 있어요. 강을 건너서, 선을 건너서, 호수를 건너서, 그 다음에 청와대와 국회가 들어서는 그 옆을 지나서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층 아파트 보시거든요. 세종시가 완전히 다. 아까 80%라고 말씀드렸지만 세종시가 노원구가 세종시는 더해요. 이제 세종시 같은 신도시를 아마 빼고 노원구가 가장 높다는 뜻일 것 같은데 세종시는 92%가 아파트예요. 주택계획에. 단독주택 6%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단독주택이 보통 한 20, 30%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아파트만 짓는 거예요. 거기는 공무원들도 다 그러는 거예요. 왜 세종시는 거기는 그 용적률이 150%밖에 안 돼요. 서울은 보통 225% 이렇게 250%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는 150% 정도밖에 아파트를 짓지 않아요. 근데 왜 아파트를 짓냐? 그 용적률은 단독주택을 짓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저층 아파트를 5층짜리 아파트 짓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다 20층, 30층으로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150%인데 용적률은. 용적률이 막 500% 이렇게 된다면 고층을 이해하죠. 150%. 그 150% 하는 거는 3층을 지으면 땅의 절반을 사용하고 땅의 절반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짓을 합니다. 단독주택은 이렇게 일부 블록에만 하고.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심해요. 아까 이제 파리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파리는 이렇게 6층, 7층, 8층 이 정도만 24m 이하로 해서 지으면서도 용적률을 300, 400 그래서 서울 도심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게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이만 지지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든 건 아니에요. 용적률이 낮거든요. 물론 도심지는 업무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높죠. 500%, 600%, 800%, 1000%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뭐 당연히 고층을 지어야 되지만 주택지에서 왜 빚이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저는 건설업자들이
우리 시민들 다 속였다고 보거든요. 건설업자들이 고층이 좋은 것처럼 계속해서 경관이 좋고 무슨 뭐 조망이 좋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 건설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층으로 지어야 그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퍼 하나에다가 그냥 30개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옆으로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터에 위로 지으면 퍼 하나만 사용해도 그냥 계속 올려 짓는 거예요. 계속 갖다 붓고 그냥 레인콘 갖다가 붓고 크레인 갖다가 부으면 되는 거거든요. 제일 쉽거든요. 제일 건설비가 적게 들거든요. 그래야 가장 많이 남길 수가 있잖아요. 낮게 지으면 훨씬 더 많이 설계도 해야 되고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공공공간이 많아지거든요. 같이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에는 딱 그 중심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간만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그냥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에 속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만으로 이렇게 때려짓는 이런 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노원구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린벨트가 원래 시작할 때 한 4,500제곱킬로미터인가요? 5,000제곱킬로미터 그 정도를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999년에서 그때부터 이제 풀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엄격하게 막혀 있었죠. 저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99년부터 풀기 시작해서 지금 1,560제곱킬로미터를 풀었는데요. 이게 서울 면적이 한 2.4배 정도 됩니다. 주로 2기, 3기 수도권 신도시로 많이 뻗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린벨트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입니다. 우리 도시에 산 말고는 공원이 없는데 그나마 산이라도 이렇게 그린벨트로 지키고 있는 거죠. 태릉골프장이 있죠. 태릉골프장. 제가 엊그제 태릉골프장 이제 취재로 다녀왔는데요. 원래는 여기가 이름이 태릉골프장이잖아요. 원래 여기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태릉골프장 이 땅이 원래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조선시대에 뭐였을까요? 여기가? 네? 그렇죠. 네, 그게 태릉이었습니다. 육사도 태릉이었고 그 골프장도 태릉이었고 서울여대도 태릉이었고 삼육대도 태릉이었고 뭐 다 아시겠지만 선수촌이나 뭐 사격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태릉이었습니다. 태릉 강릉. 태릉 강릉이 한 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일제시대에 30년대 말에 일본이 중국하고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조선인 지원병을 받았는데 조선인 지원병을 훈련시키던 훈련소를 바로 이 태릉에 현재 육군사관학 자리에 만들었더라고요. 조선인 지원병 훈련소를.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육사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태릉에 대한 훼손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육사가 이제 해방 뒤에 들어서고 그다음에 뭐 삼육대가 또 들어서고 서울여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저 선수촌 태릉 선수촌이 들어서고 태릉 사격장이 들어서고 태릉 또 골장이 들어서고 그런 상황이 이제 쭉 벌어지면서 거의 쑥대밭이 됐고 태릉은 그냥 봉사하고 그 진입로 정도만 남게 된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됐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녹지였는데 그렇게 됐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되면서 이쪽 태릉하고 강릉 사이 지역, 그 지역은 선수촌하고 사격장 이런 거 다 치워서 제거하고 상당 부분을 제거해서 뭐 일부 남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제 권역을 확보할 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됐고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71년에 그린벨트 지정할 때 포함이 됐습니다. 태릉도 태릉 골프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난리가 난 거는 지난 8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지정을 한 건 아니고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엊그제 한번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 뭐 동네니까. 근데 들어가 봤는데 뭐 이렇게 보면 그냥 약간 썰어먹은 것 같기도 한데 가보니까 그냥 공원이더라고요. 풀, 나무, 호수
있는 그냥 전형적인 공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태릉 골프장을 뭐 지금 뭐라고 부르죠? 태릉 TC라고 부르나요? 간판을 태릉 시민공원 하면 그날부터 그냥 저는 공원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뭘 고치거나 뭘 어떻게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원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아까 제가 저 뭡니까 보여드렸잖아요. 저기 센트럴파크 사진 보여드렸는데 센트럴파크 모습하고 뭐 똑같아요. 전형적인 공원 모습하고 뭐 똑같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과연 이 그린벨트이기도 하고 그동안 사실 이게 육사 생도들을 위해서 육사 생도와 육사 이를테면 장군, 육사 거기 학교장 장군이잖아요. 보통 한 중장군 이렇게 될 텐데 장군과 그 교관들, 장교들 이 사람들 골프 치라고 그리고 뭐 국제적인 어떤 감각이 있게 된다고 해서 육사 생도를 위해서 육군 사관학교를 위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했죠. 그러다가 뭐 나중에 이제 개방이 다 됐지만 지금은 많이 시민들 봐서 쓰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군시설로 쓸 것이 아니라 시민공원으로 노원 구민의 공원으로 또는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원으로 쓰는 게 저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노원에 이미 그 인구 밀도, 그러니까 주거지 인구 밀도가 서울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아파트 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최고 수준으로 80%에 이르고 여기서 아파트를 또 짓는다는 게 이게 가당한 일인지 대통령도 왜 이렇게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겠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 소유의 골프장은 공공택지로 개발하는 문제를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뭐 논의를 해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린벨트를 해제 안 한다고 해놓고 그린벨트인 국방부 소유의 골프장을 풀으라고 사실상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그 이전에는 강남 지역의 자곡동, 세곡동 쪽에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으로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가 그게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냥 태릉 골프장이 된 거죠. 태릉 골프장이 이번에 아파트를 짓는, 그러니까 택지를 만드는 단일 공간 중에는 제일 큽니다. 8서대책으로 짓는 것 중에 10,000호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민단체 분들이 여기 가서 시위하는 모습이네요.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린 뉴딜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그린 벨트가 그린 뉴딜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힐링도 필요하고 인간다운 삶도 많이 찾지 않습니까?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쉬는 시간이나 날짜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자꾸 뭘 지어서 그린 뉴딜을 한다고 하지 말고 있는 것 좀 잘 지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 그린벨트가 149제곱킬로미터인데 서초, 강서, 노원이 많더군요. 그리고 서초, 강동, 강남, 송파 뭐 이런 데는 그러니까 강동, 강남, 송파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건 정말 저는 차별적인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린벨트를 지키기로 했으면 다 지켜야죠. 왜 노원구에 있는 그린벨트만 예외가 됩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뭐 갈매나 멸레지구 같은데 이미 뭐 한 2만 가구 정도 이미 들어서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규모거든요. 근데 여기다 또 이렇게 지으면 아까 이제 세용 씨도 그랬지만 그냥 아파트 지옥이 되는 거죠. 아파트 지옥이 되는 거죠. 교통지옥이는. 네, 교통지옥 되고요. 아셔도 다 이렇게 대응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네. 대통령 한 말씀에 맞아요. 다들 노원구에서는 절반만 개발하고 절반은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뭐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큰 덩어리거든요. 여기서 10,000호를 꼭 지어야 된다. 줄어도 조금만 줄여야지 여기서 줄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 녹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녹지인데 정말 아쉽습니다. 이거 노원 구민들이 좀 합심단해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앞에 있는 아파트처럼 저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태릉 강릉 가봤는데 강릉하고 태릉에 갔더니 그 강릉 앞에는 이 스카이라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그냥 아파트더군요. 그 앞에 구름산이라는 그 저 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풍수에서 안산, 앞산을 안산이라고 하는데 앞산은 그냥 다 가렸더군요. 그 갈매지구가. 물론 여기 갈매지구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다 누구든지 어디에서 살아야 하지만 과연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0%, 200%, 250%밖에 안 되는데 갈매지구도 29층이나 지었더라고요. 거기도 아마 200이나 250 지었을 텐데 10층만 지어도 되거든요. 외국에서는 다 10층으로 지어요. 10층 이하로 지어요. 안 떼져요. 외국 사람들은. 높아서 좋을 이유가 없거든요. 건강에도 좋지 않고 위험하기도 하고. 농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데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 사다리 차가 20층 정도밖에 접근이 안 돼요. 20층 이상 사시면 저 옥사로 와서 헬기를 타든가 아니 줄을 잡고 내려오든가 해야 돼요. 구조가 안 돼요. 스프링클러도 끄지 못하면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왜 그렇게 고층을 저는 고층을 하니까 선호한다고 보지 않고 이게 이 건설업자들 이 아파트 자사꾼들의 농간에 우리가 속았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오톱 같은 것도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그 전문가 그 한봉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그 서울 시내 이런 환경 생태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들어가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 홍남기 부총리가 98%가 4, 5등급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가서 박사들 한 서너 분 데리고 들어가서 한 2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는데 25%가 2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 공개적으로 공동으로 조사를 하자 제안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00% 국토부에서 안 받습니다. 국토부에서 자기네 권한인데 왜 이걸 자기네가 다 그 절차를 진행할 건데 왜 공동으로 하겠어요? 왜 공동으로 해서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어요? 공정한 결과가 나오면 거기를 제대로 개발할 수가 없게 될 텐데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골프장에는 나무와 풀과 호수밖에 없는데 거기가 비오톱 그렇게 낮은 등급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공장이 있고 막 집이 있고 무슨 뭐 창고가 있고 뭐 그래야지 거기가 비오톱이 낮게 나오는 거지. 나무와 풀과 호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비오톱이 98%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이게 지난 8, 9월에 찍은 이 골프장 사진이에요. 이게 공원이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여기에다가 아파트 만 채를 짓겠다는 겁니다. 정말 노원구 우리 의식 있는 주민들께서 머리띠를 묶고 나서셔야 돼. 이게 센트럴파크 풍경이에요. 이래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아무나 이용할 수 없고 여기는 아무나 이용한다는 차이죠. 이게 공원 이게 공원이지.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비오톱 생태 등급이 어떻게 4, 5등급이 최하 등급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98%가 최하 등급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런 좋은 생태 환경이 있고 또 이런 역사적인 어떤 유래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싸워서. 그나마 태릉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가 덜 보이더라고요. 태릉에서 봤을 때는. 이게 태릉에서 본 모습 같은데요. 강릉 모습은 제가 여기다 넣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만들어서. 강릉은 정말 재밌죠. 그냥 아파트가 쭈루루룩. 근데 그 앞에다가 만 채를 더 짓겠다는 거니 참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제안을 그냥 한번 해봅니다. 용산에
제가 예전에는 용산에 살았었는데 용산에 90만 평짜리 공원을 지금 만들 계획이에요. 용산 미군 기지와 거기 그 강사청 부지를 다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9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공원이라는 것의 특성상 그 주변 사람들의 혜택이 거의 다 돌아가거든요. 공원을 나 오늘 저녁 먹고 공원 가는데 내가 살기 전에 노원 사는데 용산으로 공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거든요. 노원 사는 사람 노원으로 가고 용산 사는 사람 용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용산에는 90만 평짜리 공원을 만들고 용산에는 90만 평짜리를 만들어요. 이게 국가상징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노원에는 20만 평짜리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여기도 똑같이 국방부 소유거든요. 노원도 국방부 소유, 용산도 국방부 소유. 여기는 20만 평짜리 만들어 달라고 여기는 요구도 안 했는데 90만 평짜리 만들어 준다고 그러고. 차라리 어차피 국방부 소유니까 서로 대토를 해서 용산에 7만 평짜리 공원을 만들고 노원 20만 평짜리 공원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제가 그 세종시 이야기를 하면서 세종시 한가운데다가 아무도 갈 수 없는 83만 평짜리 공원을 만들 게 아니라 8만 평짜리 공원을 10개를 세종시 곳곳에 만들든가 10만 평짜리 공원 8개를 곳곳에 만들었으면 그런 거는 없거든요. 세종시에. 그러면 그 세종시 주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노원구도 마찬가지고 용산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공원의 균형 발전인 거죠. 공원의 균형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 용산에 있는 그 90만 평을 9만 평씩 나눠가지고 서울의 10개 지역에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대통할 수 있는 땅조차 서울에는 없으니까 안타까운데 노원에는 있으니까 노원에서 한번 이런 요구를 하셔서 만약에 그렇게 좋은 공원을 갖게 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용산 미군 기지인데요. 사실은 용산 미군 기지는 아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 같은 이 해릉 골프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훼손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다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예. 요즘에 기자를 기레기를 하잖아요. 네? 기레기의 홍수 속에 모처럼 저널리스트를 보다 그런 느낌을 받으셔요.